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이 밤 따뜻한 옛 이야기 들으며 편안히 쉬어가세요. 자, 이제 책을 펴고 동화 속으로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모두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혜린의 자부심과 마을의 수군거림.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의 한 고요한 마을, 연화마을에 혜린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연꽃이 가득한 연못과 맑은 연화강이 흐르는 곳으로 비단을 짜는 솜씨와 대나무공예로 이름난 곳이었지요. 혜린은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직녀로 손끝에서 뽕나무실이 춤을 추듯 비단으로 변했습니다. 새벽에 시작하면 해가 지기 전에 반짝이는 비단 한 피를 뚝딱 짜내곤 했습니다. 그 솜씨는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지요. 혜린의 아버지는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딸의 재주를 보고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혜린이가 하루 만에 비단 한 피를 짜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감탄하며 말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재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네 재주는 정말 대단하다만 너무 잘난 척하면 혼처를 찾기 어려울까 걱정이야. 혜린은 20살이 갓 지난 나이였지만 고개를 들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재주에 어울리는 사내라 혼인할 거예요. 평범한 사람과 살면 저만 힘들게 일해야 할 테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요. 혜린은 자신의 재주가 마을에서 으뜸이라고 믿었고 그에 걸맞은 남편을 찾겠다는 마음이 굳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린의 재주를 칭찬하면서도 그녀의 고집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린이 비단 짜는 솜씨는 정말 신성 같지. 하지만 저렇게 까다롭게 굴면 누가 시집을 보내려나. 한 아낙이 말하자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 나이에 벌써 혼초를 까다롭게 고른다니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네. 마을의 할머니들은 더욱 엄하게 혀를 찼습니다. 저런 고집쟁이 계집애 좀 봐. 재주 하나 믿고 저렇게 콧대가 높으면 결국 홍기를 놓치고 말 거야. 단호했고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 아침, 혜린은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에 방문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연화마을의 김혜린은 하루 만에 비단 한 피를 짜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에 걸맞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하고자 하니 자신 있는 분은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방문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혜린이 정말 당찬 처자야. 재주는 대단하지만 저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언제 시집을 가겠어? 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총각들 중에 저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나? 또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혜린의 부모님도 딸의 고집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까다롭게 굴지는 말거라. 사람은 재주만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혜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비단을 빨리 짜는 사내가 아니면 저와 어울릴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얘야, 혼인은 재주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도 중요하단다.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비단만큼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과 살 거예요. 평범한 사내와 살면서 저 혼자만 고생할 수는 없죠. 마을 사람들은 해린의 방문을 보며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자신감을 칭찬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렇게 고집을 부리다간 노처녀로 늙을 거야. 한 할머니가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재주는 좋지만 저런 성격으로는 좋은 혼처를 찾기 어려울 거야.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이런 말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주를 믿었고 언젠가 그에 어울리는 사내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급하게 혼인해서 후회하느니 제대로 된 사람을 기다리는 게 100번 낫죠? 해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마을은 해린의 방문을 두고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해린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사내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끝내 혼자 남게 될 것인지.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 붙은 방문은 바람에 살랑이며 해린 부혼자 목수 성우 해린의 방문을 느티나무에 붙인 지 사흘째 되는 날, 연화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에서 온 성우라는 목수였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총각으로 마을 안악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상호는 해린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마을에 김혜린 아가씨 계시오? 상호라는 목수가 아가씨의 방울을 보고 찾아왔소이다. 해린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 상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젊은이. 그런데 자네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요? 상호는 가슴을 쭉 펴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칸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재주가 있어. 기둥부터 지붕까지 하루 만에 뚝딱 완성하는 거요. 해린의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한옥 한 채를 짓는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방 안에서 이 말을 들은 해린이 문 밖으로 나오며 성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요? 그 재주를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겠어? 성우는 해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물론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근사한 집 한 채를 지어 보이겠소.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12칸 한옥을 짓는 목수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한 안악이 말하자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허풍은 아닐까 싶네. 하지만 성호란 사내 꽤 자신만만해 보이던걸.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혜린이가 워낙 까다롭지 않나. 과연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네. 다음 날 새벽,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성호는 커다란 연장자루를 등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도끼, 톡, 대패, 끌, 망치 등 온갖 연장들이 가득했지요. 성호는
마을 근처의 소나무 숲으로 올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소. 모두들 잘 지켜보시오. 마을 사람들은 빈터에 모여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성호의 솜씨는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도끼질 한 번에 소나무 한 그루가 정확히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한 할머니가 말하자 다른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런 솜씨는 처음 보네. 점심때가 되자 벌써 기둥들이 세워졌고 오후가 되자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는 지붕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혜린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봤지만 성호의 솜씨를 보고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저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성호는 마지막 기와를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됐소! 12칸 한옥 완성이요! 정말로 아침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번듯한 한옥이 서 있었습니다. 기둥은 곧고 지붕은 반짝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 해냈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성호는 땀을 닦으며 혜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떠시오, 아가씨? 이 정도면 아가씨의 재주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소? 혜린도 처음에는 감탄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옥을 지은 솜씨는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꼼꼼한 성격이었기에 집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꼼꼼히 보고 말씀드릴게요. 혜리는 집 안팎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기둥을 보고 벽을 보고 지붕을 보고 문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대문 앞에서 멈춰선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혜리는 대문의 문설주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설주 하나가 거꾸로 박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아래쪽이 위로, 위쪽이 아래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혜리는 성호를 불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수님, 이 문설주 좀 보세요. 성호가 달려와 살펴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문설주 하나가 거꾸로 박혀 있었거든요. 아, 이건 제가 너무 서둘렀소. 잠깐 실수한 거요. 성호가 변명했지만 혜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집을 빨리 짓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짓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요? 문설주가 거꾸로 박히면 집안에 애군이 들어온다는 걸 모르시오? 성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금방 고칠 수 있소. 문설주 하나만 다시 박으면 되지 않소? 하지만 혜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잘못 지은 집은 다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설주를 거꾸로 박다니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요? 마을 사람들도 혜린의 말을 듣고 허술하구나. 성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오. 제가 너무 성급했소. 혜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런 허술한 솜씨로는 제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성호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연장자루를 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루 만에 한옥을 짓는 놀라운 재주를 가졌지만 단 한 군데 실수 때문에 혜린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혜린이는 정말 까다롭다니까. 저런 훌륭한 목수도 쫓아냈으니 누가 감히 올까. 하지만 혜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다음 도전자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굳건했고 자신의 재주에 어울리는 사내를 찾겠다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 반딧불 사냥꾼. 태민성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연화마을에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태민이라는 사내였지요. 그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겉보기엔 평범한 총각이었지만 허리에는 작은 주머니 여러 개를 차고 있었고 손에는 족집게처럼 생긴 조그만 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바늘과 실이 담긴 바구니를 메고 있었지요. 태민은 혜린의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연화마을에 김혜린 아가씨 댁이 맞소. 태민이라 하는 사람이 아가씨의 방문을 보고 찾아왔소. 혜린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 태민을 맞았습니다. 그래, 자네는 누구며 무슨 일로 왔나? 태민은 가슴을 쭉 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반딧불 석섬을 잡아 그 날개 하나하나에 바늘로 실을 꿰어 말뚝에 매달 수 있는 재주가 있소. 혜린의 식구들은 이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반딧불 석섬을 잡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작은 날개에 실을 꿰다니요? 혜린이 방에서 나와 태민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호처럼 건장하지도 않고 어딘가 볼품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재주가 있다는 거요? 태민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반딧불 잡기로 이름난 사람이요. 손재주가 정교해서 반딧불 날개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는 건 식은 죽 먹기지요. 태민은 허리춤에서 족집게 같은 연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연장이었지요. 이걸로 반딧불을 잡고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겠나? 아버지가 묻자 혜린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소. 약속대로 보여주시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반딧불 석섬을 잡아서 날개에 실을 꿰다는 사내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에 끌려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한 안악이 말하자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반딧불이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 날개를 뚫는지 보고 싶네. 다음 날 저녁, 연화강가의 연꽃 연문 옆에서 태민이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긴 말뚝을 박더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소. 해가 뜨기 전까지 반딧불 석섬을 잡아 이 말뚝에 매달아 보이겠소. 태민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반딧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집 주변, 풀숲 속, 헛간 구석구석을 뒤지며 족집게로 반딧불을 하나씩 잡아냈습니다. 어머, 정말 잡히는구나.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태민의 손놀림은 정말 빨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반딧불 하나를 잡아 작은 주머니에 넣었지요. 한 시즌이 지나자 주머니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태민은 새 주머니를 꺼내 계속해서 반딧불을 잡았습니다. 자정 무렵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민은 잡은 반딧불을 하나씩 꺼내어 아주 작은 바늘로 날개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가능하다니. 사람들이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돋보기를 꺼내 정성스럽게 반딧불 한 마리 한 마리에 날개에 실을 꿰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실을 꿰 반딧불을 말뚝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말뚝에 반딧불이 주렁주렁 매달리자 연못가에 반짝이는 빛이 가득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뚝은 반딧불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혜린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구경만 했지만 태민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점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저렇게 작은 반딧불 날개에 구멍을 뚫다니. 해가 뜨기 직전 태민은 마지막 반딧불까지 말뚝에 매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됐소. 반딧불 석섬 완성이요. 정말로 말뚝에는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반짝이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날개에 실이 깨어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아가씨와 어울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소? 혜린도 처음에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교한 재주는 처음 보았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재주를 가진 분이 계시다니. 하지만 혜린은 꼼꼼한 성격이었기에 반딧불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혜린은 돋보기를 들고 반딧불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정말 정성스럽게 확인했지요. 그런데 거의 다 살펴볼 때쯤 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한 마리의 반딧불을 가리키며 태민을 불렀습니다. 태민님, 이 반딧불 좀 보세요. 태민이 달려와 살펴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반딧불 한 마리만 날개가 아닌 몸통에 실이 깨어져 있었거든요. 아, 이건 제가 너무 서둘렀소. 태민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수만 마리 중에 딱 한 마리만 잘못된 거요. 하지만 혜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반딧불 사냥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 마리 한 마리의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오? 이렇게 대충 하면 어찌 제 남편이 되겠소? 태민은 당황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가씨, 수만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잘못된 것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소? 혜린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마리라도 잘못된 건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허술한 솜씨로는 제 남편감이 될 수 없소. 마을 사람들도 혜린의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아, 정말 한 마리가 잘못됐네. 저런 실수를 하다니. 좀 아쉽구나. 태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오. 제가 마지막에 성급했나 보. 혜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런 정성으로는 제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결국 태민도 어깨를 늘어뜨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반딧불 석섬을 잡아 실을 꽤 놀라운 재주를 가졌지만 단 한 마리의 실수 때문에 혜린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린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혜린이는 정말 까다롭다니까. 저런 대단한 재주꾼도 쫓아냈으니 이제 누가 올까? 하지만 혜린은 여전히 굳건히 다음 도전자를 기다렸습니다. 혜린의 고립과 절망 태민이 떠난 후 연화마을에는 더 이상 구운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성우와 태민을 모두 쫓아냈다는 소문이 애들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혜린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처음에는 더 훌륭한 사내가 나타날 것이다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21살이 된 그녀는 마을에서 이미 노처녀로 불리기 시작했지요.
당시로서는 혼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습니다. 연화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들의 수군거림이 혜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혜린이 참 딱하네. 저렇게 까다롭게 굴다간 정말 노처녀로 늙을 거야. 그러게, 성우나 태민 같은 총각이면 충분히 훌륭했는데. 이런 말들은 혜린의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혜린의 부모님은 딸을 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이제 눈을 좀 낮춰라.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다 혼기를 놓치겠다. 하지만 혜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비단자는 재주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면 절대 혼이 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성호도 태민도 훌륭한 재주를 가졌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나 혜린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혜린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혜린이 봤어? 벌써 21인데 아직 시집 못 갔어? 저렇게 까다롭게 굴었으니 당연한 결과지. 이런 말들이 혜린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혜린은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호가 이웃 마을의 직녀와 혼인했다는 것이었지요. 성호가 결혼했다고? 혜린이 놀라 묻자 한 안악이 대답했습니다. 그 마을의 비단자는 처녀와 혼례를 올렸어. 그 처녀도 성호 못지않게 재주가 좋다더라. 혜린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태민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태민 역시 자수 잘하는 처녀와 혼인했다는 것이었지요. 태민도 결혼했다고? 그 반딧불 잡던 태민 말이에요? 그래, 그 처녀가 태민의 재주에 반해서 먼저 청혼했다더라. 혜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웠나? 성우와 태민을 쫓아낸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기준을 지킨 것뿐이야. 언젠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린은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제야 혜린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동안 청춘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혜린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까다로웠나요? 부모님은 딸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혜린아, 이제라도 마음을 열어보렴.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하지만 혜린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절망에 빠진 그녀는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노처녀로 살아서 뭐해. 어느 새벽 혜린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뒤편에 있는 선비봉우를 향했습니다. 그 봉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곳으로 아래로 떨어지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혜린은 봉우리 끝에 서서 연화강의 물결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모든 기회를 놓쳤어.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휘날리며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혜리는 눈을 감고 선비봉에서 몸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민재의 구출. 혜린이 선비봉 끝에서 마지막 결심을 하고 눈을 감은 그 순간 마침 봉우리 아래를 지나가던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였지요. 민재는 연화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늘 남노한 옷을 입고 다니는 볼품없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대나무를 베어 마을에 팔기 위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구나. 내일은 또 어디서 대나무를 구할까. 민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비봉 아래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민재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런, 처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민재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 처녀는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말 것이었지요. 어떻게 하지? 민재는 당황했지만 곧 번개처럼 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처녀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맞다! 대나무! 민재는 급히 선비봉 옆에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재는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내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대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굵은 대나무 5-6개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재는 베어낸 대나무를 칼로 쪼개기 시작했는데 그 솜씨는 정말 예술이었지요. 대나무가 마치 저절로 갈라지는 것처럼 깔끔하게 쪼개졌습니다. 민재의 손놀림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그는 쪼갠 대나무를 재빨리 엮어 소쿠리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 처녀가 떨어지는 동안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마침내 튼튼한 대나무 소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재는 처녀가 떨어질 자리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자리로 달려가 소쿠리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혜리는 눈을 감고 떨어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푹신한 무언가에 몸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딱한 바위가 아닌 마치 구름 같은 느낌이었지요. 혜리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 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가요?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다행히 무사하시오. 제가 대나무 소쿠리를 만들어 받아들였거든요. 혜리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쿠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나무가 하나하나 정교하게 엮여 있었고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이 소쿠리를 언제 만든 거예요? 혜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만들었소. 아가씨가 떨어지는 동안 급히 만든 거요. 민재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소쿠리를 그 짧은 시간에? 혜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소쿠리를 그 짧은 시간에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네. 뭐예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민재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민재 오라버니,
정말 고마워요.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해리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민재 오라버니, 왜 이런 곳을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산에서 대나무를 베어 마을에 파는 일을 하고 있어. 오늘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대나무꾼이시군요. 해리는 살짝 실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평범한 대나무꾼이라니.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해리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오라버니, 정말 고마워요. 이 소쿠리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죠? 민재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대나무를 좋아해서 익힌 것뿐이지요. 별거 아니라뇨. 저는 지금까지 이런 재주를 본 적이 없어요. 해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성호의 집 짓는 솜씨도, 태민의 반딧불 사냥도 대단했지만 민재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손재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완벽한 소쿠리를 만들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재주예요. 해린의 칭찬에 민재는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과찬이시오. 그는 쑥스러워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왜 이런 위험한 곳에 계셨소? 해리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선비봉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큰 고민이 있어서요. 그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민재는 더 묻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이렇게 위험한 방법은 좋지 않소. 살아있으면 언젠가 해결책이 생기는 법이지요. 그의 말에 해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라버니 말이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없어. 하지만 혜린이 강하게 부탁하자 민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잠깐 들리겠소? 혜린은 민재와 함께 마을로 돌아오며 그의 재주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루한 모습과 마을에서의 평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이 찾던 사람일까?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의 재주가 드러나다 혜린이 민재와 함께 마을로 돌아온 날, 연화 마을은 온통 그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까다롭던 혜린이가 그 게으른 민재와 함께 다닌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민재라니, 하루 종일 빈둥대는 그 총각 말이지? 한 안악이 말하자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를 구해준 사람이 민재 오라버니예요. 혜린이 대답했지만 선비봉에서 있었던 일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민재는 혜린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말했습니다.
이제 무사히 도착하셨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소. 혜린이 급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민재 오라버니. 내일 꼭 와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민재는 마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혜린의 초대에 놀랐지만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들리겠소.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마을까지 퍼져 성호와 태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혜린이가 그 게으른 민재를 받아들였다고? 태민도 마찬가지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반딧불 석섬을 잡아 날개에 실을 꿰었는데 한 마리 잘못했다고 쫓아냈으면서 민재는 받아들인다고. 두 사람은 억울한 마음에 직접 확인하러 연화 마을로 왔습니다. 며칠 후 성호와 태민은 민재와 혜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민재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야? 두 사람은 숨어서 민재를 지켜보며 그의 재주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저 혜린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그냥 이야기나 하고 있잖아. 성호가 화를 내며 말했고 태민도 맞장구 쳤습니다. 민재가 무슨 대단한 재주를 보여줬는지 보자고.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혜린이가 왜 저를 선택했지? 민재는 게으르기만 한데. 하지만 혜린은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혜린이 말하자 민재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요. 참다 못한 성호와 태민은 마을 광장에서 민재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성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민재야! 민재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호 형님, 태민 형님, 어쩐 일이시오? 태민이 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왔는지 뻔히 알 텐데 혜린이가 우리를 쫓아내고 너를 받아들였다며 네 재주가 뭔지 직접 보자고 왔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구경거리를 놓칠 리 없었지요. 성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집을 지어봐. 나는 하루 만에 12칸 한옥을 지었는데 너는 할 수 있겠나? 민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저는 대나무로만 집을 짓는데 괜찮겠소? 성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나무로 집을? 그런 집이 튼튼할 리 없지. 하지만 민재는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연화강 옆 대나무 숲으로 가서 필요한 대나무를 골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말 빨랐습니다. 대나무가 칼에 의해 깔끔하게 잘려나갔고 한 시진도 지나지 않아 집을 지을 만큼의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저 솜씨 좀 봐. 대나무를 저렇게 정교하게 다듬네.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대나무를 엮어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름다운 대나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집은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마치 연꽃처럼 우아했지요.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런. 그의 나무 한옥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태민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농기구를 만들어봐. 홈이든 쟁기든 뭐든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민재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대나무를 이용해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미, 괭이, 심지어 쟁기까지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모두 철로 만든 것보다 가볍고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세상에, 대나무로 이런 농기구를 만들다니. 마을 사람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호와 태민이 함께 외쳤습니다. 정교한 장신구를 만들어봐. 너 같은 사내가 그런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딧불 날개 꿰기보다 훨씬 섬세한 솜씨였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재주를 숨겼니? 민재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완벽하지 않은 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혼자 계속 연습만 했지요. 혜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라뇨?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중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곤 했소. 그래서 남들 눈에는 게으른 놈으로 보였을 거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나무 숲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완벽을 위해 노력했던 거야. 혜리는 민재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민재 오라버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호와 태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민재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형님들도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계시오. 저는 그냥 조금 더 신중할 뿐이지요. 혜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민재 오라버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야. 마을 사람들도 민재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민재가 정말 대단한 재주꾼이었구나. 혜린이의 안목이 대단했어. 이렇게 민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게으른 놈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숨겨진 장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지요. 혼례와 행복한 결말. 민재의 놀라운 재주가 마을에 알려진 후 혜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민재 오라버니와 혼인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민재의 가난한 집안과 마을에서의 평판 때문에 놀랐지만 그의 대나무 솜씨를 직접 본 후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민재가 정말 훌륭한 총각이더구나. 우리 딸과 잘 어울릴 거야.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혜린아, 네 안목이 참 좋구나. 마을 사람들도 이제 혜린의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혜린이가 민재를 알아본 게 대단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신혼집에 들어갈 모든 가구를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혜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여 비단을 짰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비단은 연꽃처럼 빛났고 부드러우면서도 튼튼했지요. 민재는 대나무로 책상, 의자,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가구들은 지금까지의 작품 중 가장 정교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오자 성우와 태민도 찾아왔습니다. 민재야, 축하한다. 정말 훌륭한 신부를 얻었구나.
두 사람은 진심으로 축복을 건넸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직접 짠 비단으로 만든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민재는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었지만 단정한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신혼집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가 만든 대나무 가구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혜린의 비단 보자기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집은 마치 궁궐처럼 고왔고 연꽃 연못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어머, 정말 아름다워요. 혜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재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짠 비단도 정말 훌륭하오. 신혼집은 혜린의 비단과 민재의 대나무 가구로 꾸며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혜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비단을 짰고 민재는 대나무 가구를 만들어 마을에 팔았습니다. 두 사람의 재주가 어우러진 물건들은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혜린은 더 이상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겸손한 마음을 보며 완벽함보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도 자신의 재주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재주는 다르지만 서로 완벽히 어울려. 몇 년 후 두 사람에게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비단 짜는 법을, 아버지에게 대나무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우와 태민도 각자 좋은 신부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그들은 혜린과 민재를 찾아와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린이가 현명했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왔습니다. 진정한 재주는 마음에서 나오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